교과서 98쪽 동학농민운동을 공부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선생님의 특급 필기를 가지고 공부를 하겠어요. 동학농민운동은 1894년 1년 내내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 조직과 연결된 농민들이 일으킨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의 아래로부터의 민중운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동학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동학은 서학과 반대되는 말이죠. 서학은 17, 18세기에 청나라를 왕래했던 조선의 사신들이 가져온 서양의 문물이죠. 그 안에는 천주교라고 하는 종교가 들어있었습니다. 이 천주교는 평등사상을 내세웠고, 그 다음에 조선의 전통적인 제사, 유교의식을 거부를 했었죠. 그래서 이제 이 천주교는 왕과 지배층들이 이제 탄압을 했었고, 대표적인 천주교 박해가 바로 우리가 이제 흥선대원군 때 배운 1860년에 병인박해라고 하는 사건이 있었죠. 자, 그런데 이 동학은 서학과 반대되는 말입니다. 1860년에 경주에서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창시를 했는데, 동학은 제사를 거부하진 않죠. 동학은 유교, 불교, 선교, 우리 민족의 전통 사상을 이제 합친 그런 이제 우리 민족 종교를 표방하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 동학의 핵심 교리는 두 가지가 있는데, 시천주와 인내천이 있습니다. 이 시천주라고 하는 것은 천주는 이제 하느님을 얘기하는 거죠. 하느님을 모실 시자죠. 모시고 있다.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있다. 하나님은 특정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고 누구나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씩 다 하나님이 들어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뜻으로서 바로 평등사상을 의미를 합니다. 자, 그리고 인내천이 있죠. 인내천은 사람이고 하늘이다. 사람이고 하늘이니 사람들은 각자 하늘만큼 존중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천주와 인내천은 둘 다 평등사상을 나타내는 거죠. 자, 이렇게 평등사상을 부르짖는 우리의 민족 종교가 유행을 이제 하게 되면서 이 농민들이, 불평등한 대우를 받고 있는 이 농민들이 이 동학을 많이 믿었죠. 그러자 역시 왕과 지배층들은 평등사상을 부르짖는 이 종교인 동학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면서 이 최재우라고는 동학의 교조를 1863년에 처형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동학의 교세가 잠시 위축이 되겠죠. 그러다가 이제 동학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동학의 제2대 교주가 누구냐면 바로 최시영입니다. 이 최시영은 이제 교리와 교단 조직을 정비를 하는데, 동경대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동학의 바이블, 즉 이제 동학 교회로 치면 이제 성경책이죠. 한자로 쓰여져 있습니다. 자, 동학을 믿는 사람들이, 농민들이 많으니까 한글로 쓰여진 동학의 가사집인 용담유사도 이제 만들어서 교리를 정비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단 조직을 정비하는데, 동학의 조직을 이제 포와 접 단위로 조직하는 방법을 우리가 포접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최시영의 노력으로 동학의 교세가 다시 한번 확장되기 시작하죠. 그러자 동학 교도들은 1892년, 93년경에 교조 신원운동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동학농민운동은 크게 이제 이렇게 네 덩어리로 나눠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이제 교조 신원운동이죠. 이 교조라고 하는 것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의 시조 최재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최재우의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하는 운동입니다. 바로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를 좀 인정하고 이 최재우의 원통함을 좀 풀어달라고 하는 운동으로서 충청도의 공주, 전라도의 이제 삼례에서 이제 모여서 이러한 이제 교조 신원 운동을 벌이고요. 동학의 간부들이 이제 궁궐 앞에 엎드리고 이제 상소를 하면서 교주의 억울함을 벗겨줄 것과 포교의 자유를 이제 요구를 하죠. 그러다가 이제 1893년에 보은과 금구에서 이제 이 교조 신원 운동이 또 나타나게 되는데, 이 보은과 금구 집회의 특징을 우리가 보게 되면, 특히 이제 보은 집회 같은 경우는 교조 신원 운동입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종교 운동이긴 한데, 이 보은과 금구 집회에서는 척외 양창이라고 하는 외놈들을 배척하고 양놈들을 배척하고 우리의 의를 세운다라고 하는 이제 이 구호가 나돌게 됩니다. 즉 단순히 어떤 교주의 누명을 벗겨달라고 하는 거, 동학의 어떤 종교를 인정해달라고 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외놈과 양놈들을 몰아내자라고 하는 구호가 나왔으니까 이 보훈 집회, 금구 집회 때부터는 단순히 종교 운동에서 이제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는 터닝 포인트가 됐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제 이 보훈 집회, 금구 집회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자, 때는 바야흐로 1894년 새 벽두가 됐습니다. 전라도 고부 지역에는 전봉준이라고 하는 역시 동학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살고 있었죠. 이 고부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지금의 전북 정읍시 고부면을 얘기하는 건데 이 고부군의 군수가 바로 조병갑입니다. 이 조병갑. 그래서 이 조병갑이 굉장히 그 탐악과 수탈을 저질렀죠. 자기 아버지의 공덕비를 세우겠다고 백성들한테 세금을 걷고 그리고 필요하지도 않은 저수지를 만듭니다. 백성들의 역을 동원해서 만석보라고 하는 저수지를 만들고 거기에 이제 물을 퍼거라고 시킨 다음에 그 물세를 받아 처먹는 아주 이제 이 전형적인 아주 그 탐관오리였었죠. 그래서 이제 이 전봉준을 비롯한 동학교도들이 몇 번이고 조병갑에 대해서 그러한 수탈에 대해서 이제 저항을 했는데 매만 뒤지게 두드려 맞고 이제 쫓겨났죠. 그래서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전봉준을 비롯한 고부군의 농민들이 결국은 이제 이 고부 관청을 이제 습격하고 당시 이제 조병갑은 막 신발도 제대로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 그럽니다. 고부 관청에 있는 그 곡식 창고를 털어서 고부 군민들에게 이제 골고루 나눠주게 되는 거죠. 자, 조선 정부가 이제 깜짝 놀라서 이 조병갑을 파면하고 고부 군수로 박원명으로 이제 교체를 합니다. 이 박원명이라고 하는 고부 군수가 이제 이 고부 군민들을 이제 달래면서 이제 민심을 이제 수습을 하니까 거기 이제 이 전봉준을 비롯한 농민들은 이제 해산을 했는데 문제는 뒤이어서 파견되는 이제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사람이 굉장히 나쁜 놈이죠. 이 안핵사라고 하는 직책은 조선 시대에 농민봉기가 발생했을 때 이걸 이제 수습하기 위해서 파견된 관리입니다. 그래서 이 안핵사 이용태라고 하는 놈이 이제 고부에 와서 이 그 고부 농민봉기의 주동자를 잡아서 처벌하고 마을을 약탈하는 그런 이제 나쁜 짓을 저지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 전봉준을 비롯한 이제 이 동학과 관련된 농민들이 결국 이제 정식으로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이제 3월달에 이제 1차 봉기입니다. 1차 봉기. 그래서 이제 무장이라고 하는 곳이 있죠. 이 전라도 무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봉기를 해서 고부 북쪽에 있는 이제 백산이라고 하는 이제 아주 낮은 산입니다. 그 산에 모여서 이제 전봉준을 총대장 그리고 이제 손아중, 김계남을 이제 부대장에 선출을 하고 한 6천 명의 이제 농민들이 동학 농민군을 이제 결성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이 봉기의 취지를 알리는 경문과 동학 농민군의 4대 강령을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제 정식으로 1차 봉기를 하는데 이 1차 봉기 때 나왔던 구호가 바로 보국안민 제폭구민입니다. 보국안민은 나라를 도와서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자. 제폭구민은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들을 구하자. 이런 이제 이 뜻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 슬로건이 나오면, 이 구호가 나오면 1차 봉기임을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동학농민군은 곧바로 서울로 쳐들어간 게 아니라 전라도 일대를 반시계 방향으로 뺑 돌면서 하나하나 이제 전라도 일대를 접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무장, 영광, 한평, 나주, 장성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하나하나 전라도 지역을 이제 점령을 하는데, 당시 이제 전라도 가명군을 황토현이라고 하는 곳에서 맞이해서 싸워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래서 동학농민군이 이제 전라도 가명군, 전주 가명군을 격파한 전투가 황토현 전투입니다. 이게 첫 승리를 하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선 정부는 홍계훈 장군이 이끄는 경군 800명을 이제 이 동학농민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내려보내는데, 이 경군 홍계훈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정식 군대 경군 800명과 동학농민군이 지금의 이제 이 광주 근처에 있는 전라도 광주 근처에 있는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역시 그 기관총으로 무장된 조선 정부의 경군을 이제 격파를 하게 되면서 굉장히 사기가 이제 고양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1894년 4월 27일 날 드디어 이제 호남 최대의 도시인 전주를 이제 점령하게 되는 거죠. 동학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자 고종과 명성황후는 청나라에게 파병을 요청하죠.
그래서 1894년 5월 5일 날 아산만을 통해서 청나라 군대 3,000명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음날 5월 6일 날 부르지도 않았는데 일본 군대가 인천항을 통해서 9,000명이 들어와요. 자, 일본이 조선에 군대를 보낼 수 있었던 10년 전에 청나라와 맺은 조약이 뭐죠? 바로 텐진 조약이죠. 텐진 조약이죠. 그래서 이 동학 농민운동 때문에 청일 양국의 군대가 조선에 주둔하는 와 있는 그런 이제 이상한 상황이 발생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이 조선 정부는 교섭에 나서서 이제 농민군과 교섭에 나서서 1894년 5월 8일 날 조선 정부와 동학 농민군은 전주에서 화약을 맺습니다. 전주 화약이죠. 이 전주 화약의 내용은 동학 농민군이 요구하는 12개의 요구사항을 조선 정부가 들어주겠다라고 이제 약속을 한 겁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정부가 농민군이 요구한 사안을 들어주겠다고 약속을 했으니까 농민군은 이제 고향으로 이제 돌아가서 전라도 53개 마을에 집강소라고 하는 이제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폐정, 아주 썩어빠진 정치들을 하나하나 이제 개혁을 이제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이 청일 양국의 군대가 지금 조선에 있을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조선 정부는 청나라한테 철수를 하세요 했더니 철수를 한대요. 일본 군대한테 철수를 하세요 했더니 일본은 조선에서 동학농민운동과 같은 봉기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는 조선 정부는 개혁이 필요하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죠. 이에 이제 조선 정부는 우리 교정청을 설치해서 자주적으로 이제 개혁을 할 거니까 신경 쓰지 말고 철수를 해라. 라고 이제 이 조선 정부가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일본군이 할 말이 없죠. 그러니까 1894년 6월 달에 이제 이 경복궁을 이제 점령을 합니다.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을 하죠. 그리고 흥선대원군을 섭정으로 내세우고 1차 김홍집 내각을 구성해서 가보개혁을 이제 강요하고요. 그리고 안산 풍도 앞바다에 정박해 있는 청나라에 선전포고도 없이 공격을 하면서 청일전쟁을 이제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자, 전라도 일대에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개혁 활동을 하고 있었던 동학 농민군에게 일본이 경복궁을 점령해서 고종과 명성황후를 감금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래서 일본의 침략에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일본을 몰아낼 것을 주장하면서 동학 농민군은 9월 달에 다시 한번 봉기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2차 봉기가 되겠습니다. 2차 봉기. 이때 최시영이 이끄는 충청도의 동학 조직을 우리 북접이라고 하고 전봉준이 이끄는 전라도의 동학 조직을 남접이라고 하는데 이 북접은 1차 봉기 때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싸우기 위해서 바로 남접과 북접이 이제 연합부대를 이제 형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청남도 논산에서 이제 남북접 연합부대가 이제 형성이 돼가지고 바로 이제 서울로 쳐들어갈 이제 그런 이제 계획을 이제 세우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이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도 이러한 동학 농민군을 이제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이제 내려보내게 되는데 이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이 동학 농민군과 이제 우금치에서 이제 한판 붙게 되는데 결국은 이제 이 관군과 일본군의 우수한 무기와 전략을 이겨내지 못하고 10만 명 가까운 동학 농민들이 우금치 전투에서 이제 패배를 하게 되는 거고 당시 총대장이었던 전봉주는 그해 12월 달에 전라도 태인 순창까지 도망갔다가 순창에서 결국은 이제 잡혀서 뒤지게 두드려 맞고 다리가 이제 부러진 상태에서 결국 이제 서울로 이제 압송되는 그런 사진이 이제 있었죠. 동학농민운동은 서두에서 말씀드렸듯이 농민 스스로 봉건적 억압과 착취를 극복하려는 반봉건적 운동이자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운 반외세적 또는 반침략적 성격의 아래로부터의 민중혁명입니다. 이 동학농민운동은 이 반봉건적 반침략적 성격이 다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굳이 한번 따져본다면 반봉건적 성격은 바로 이제 1차 봉기가 이제 더 강하죠. 그리고 이제 이 1차 봉기 때 이 전주화약을 맺고 이제 폐정개혁 12개조를 이제 하게 되는데 이 동학농민운동의 반봉건적 성격은
이제 이 갑오개혁에 이제 반영이 되게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노비문서를 서각해라. 이게 이제 갑오개혁의 신분제 철폐로 이제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동학농민운동의 반침략적, 반외세적 성격은 2차 봉기가 강하죠. 일본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동학농민운동에 가담했던 농민들이 항일 의병운동에도 훗날 가담을 하기 때문에 항일 의병운동에도 활성화를 주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동학농민군이 정부에 요구했던 폐정개혁 12개조, 12가지조, 이따가 이제 밑줄을 치겠는데, 중요한 내용은 딱 3가지입니다. 바로, 노비문서를 조각해라. 바로 신분제 철폐죠. 외와 통하는 자는 엄히 징벌한다. 그리고 이제 이 농민들만이 주장할 수 있는 바로, 토지는 평균으로 나누어서 분작한다. 요 3개만 여러분들이 꼭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내용을 이제 밑줄을 한번 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교조신원운동 네모를 치고 이렇게 이제 이 공주 뭐 삼례 복합상소가 있고요. 1893년에 이제 보은과 금구에서 이제 단순히 종교운동에서 벗어나서 정치운동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였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이 보은 집회와 관련된 자료 네모를 좀 치고 별표를 좀 치는데 여기서 나왔던 얘기가 바로 외와 서양을 물리치기 위해 창의하였다. 이게 이제 한자로는 척외양창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점을 볼 때 이제 정치 운동으로 발전하는 계기가 됐던 사건이 바로 보은 집회 그리고 금구 집회가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네모 칠 건 치고 밑줄을 좀 쳐놓기 바랍니다. 자, 몇 쪽입니까? 99쪽이죠. 99쪽에 바로 이제 이 고부 농민봉기의 원인이죠. 바로 조병갑의 수탈이죠. 네모를 치고 그리고 이제 이 만석보라고 하는 필요하지도 않는 저수지를 만들고 세금을 거뒀던 그 조병갑의 횡포. 자, 그리고 이제 안핵사로 파견된 이용태가 농민들을 가혹하게 탄압했죠. 그래서 이제 정식으로 3월달에 1차 봉기를 하게 되는데, 자, 여기다 좀 밑줄을 치고 1차 봉기 때 나왔던 자 9호 바로 제폭구민 보고관님 네모를 좀 치시고요. 자, 황토현 전투에서 첫 승리, 장성 황룡촌 전투에서 한성의 경군을 이제 격파를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학농민군의 봉기 이후 네모를 좀 치시고, 자, 여기 이제 1차 봉기 때 발표했던 경문과 4대 강령인데, 요거 좀 밑줄을 좀 쳐놓으세요. 그래서 이제 요 자료가 나오면, 요거는 1차 봉기구나, 이렇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0쪽으로 넘어가서 바로 이제 텐진조약 네모를 좀 치고 텐진조약을 근거로 이제 일본이 군대를 보냈죠. 그리고 전조약을 맺고 해산된 농민군은 집강소를 설치해서 폐정을 개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일본군이 철수 안 하고 경복궁을 점령하죠. 네모를 좀 치시고 자, 동학농민군의 폐정 개혁안 네모를 치고 별표를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3가지만 꼭 기억하라 그랬는데 외통자는 엄징, 토지는 평균 분작, 노비문서는 불태워버릴 것. 요 3가지를 여러분들이 3가지만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101쪽이죠. 자, 2차 봉기죠. 일본의 경복궁 점령 때문에 일어난 사건으로서 남북접 연합부대 네모를 치고 그러나 관군과 일본군의 우수한 무기 때문에 우금치 전투에서 패배했죠. 자, 동학농민운동의 의의가 되겠습니다. 바로 반봉건 반외세. 반외세라는 말과 반침략은 같은 말입니다. 네모를 치고 자, 반봉건적 성격은 갑오개혁에 반영됐고 반외세적, 반침략적 성격은 이제 항일 의병운동을 활성화시켰죠. 자, 그리고 이 자료 네모치고 별표를 좀 쳐놓겠습니다. 자, 요 전봉준의 공초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재판을 받을 때 전봉준이 한 말을 적은 겁니다. 그래서 일본이 개화라칭하고 우리 도성에 들어가 깊은 밤에 왕궁을 습격하여 임금을 놀라게 하였다. 자, 이것은 몇 차 봉기의 원인이죠? 바로 2차 봉기의 원인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련된 사진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바로 전라도 정읍에 가면 동학농민혁명 기념관이 있는데 동경대전이죠. 바로 그 최시영이 동학의 일종의 이제 성경책이죠. 동경대 한자로 써 있습니다. 양반들이 이제 주로 봤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이제 용담주사입니다. 바로 한글 가사집이죠. 일반 농민들이 볼 수 있게끔 한글로 쓴 겁니다. 선생님이 지금 서 있는 저 장소가 바로 종교운동에서 정치운동으로 발전하게 되는
터닝 포인트가 된 교주신혼운동, 바로 보은 집회, 보은 집회의 그 장소에 선생님이 지금 여기서 서 있습니다. 자, 전봉준 장군의 생가는 이제 전북 고창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전봉준의 생가가 이렇게 복원되어 있는 모습. 만석보라고 하는 건 조병갑이 고부군의 농민들을 동원해서 일부러 만든 그러한 저수지가 되겠습니다. 고부 농민봉기 때 이 저수지를 헐어버리죠. 자, 이 말목장터 감나무, 이 감나무인데요. 지금 이제 정읍에 있는 동학농민혁명 박물관 안에 이렇게 이제 죽은 감나무가 보관되어 있는데, 고부 농민봉기 때 농민들을 모이게 했던 그 장소가 바로 이제 바로 고부의 그 말목장터인데, 거기에 이제 감나무가 이렇게 있는데 실제 그 감나무입니다. 그 감나무를 이제 박물관에 갖다 놓은 거죠. 자, 이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것은 사발을 대고 이름을 이제 원형으로 이렇게 쓰는 건데, 바로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여기 전봉준의 이름도 보이죠. 전봉준의 이름도 좀 보이고, 송두호의 이름도 보이고, 자, 이렇게 주동자가 누구인지를 모르게 하는 사발통문. 자, 받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도 있고. 자, 동학농민군 요런 모습이죠. 바로 전라도 지방에서 많이 나는 이제 대나무창, 축창과 곤봉이 이제 최신식 무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선생님이 서 있는 이 장소는 이제 무장봉기, 1차 봉기 때 이제 무장에서 봉기한 지역입니다. 자, 무장봉기의 장소를 보고 있고요. 황토현 전투 넘어가겠습니다. 황토현 전투. 첫 승리를 거둔 전투인데, 일본의 그 오사카 아사히 신문에 이 황토현 전투가 보도된 내용이죠. 자, 황토현 전투에서 첫 승리를 한 동학 농민군은 이제 바로 이 무장읍성에 입성을 해서 여기서 잠시 휴식을 취합니다. 무장읍성의 모습이고, 지금 보시는 이 아주 오래된 사진, 선생님이 굉장히 젊어 보이죠? 이것은 바로 장성 황룡촌 전투 전적지죠. 바로 홍계운 장군이 이끄는 조선의 800명의 경군을 상대로 싸워서 이긴 곳인데, 바로 그 상징물이 바로 죽창입니다. 죽창이 저기 멀리 보이죠? 거대한 죽창이고, 자, 곤봉과 죽창 말고 동학농민군의 그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 게 또 장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 이제 닭을 기르는 건데, 이 조선의 관군과 일본군이 총을 가지고 있죠. 기관총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태 안에다가 옷가지나 아니면 지푸라기를 꽉 채워서 이걸 이제 고개를 숙이고 앞으로 굴려가면서 전진하는 장애물이 바로 이제 이 장태가 되겠습니다. 장태. 교과서에도 나오는 건데, 바로 이 사진이 직직사가 되겠습니다. 자, 4월 27일 날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 농민군 전주 입성 비가 되겠습니다. 바로 전주 한옥마을 왼쪽에 완산공원, 거기에 이제 이 비석이 서 있죠. 전주성 기념, 입성 기념입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삼리에 가면, 전라도 삼리에 가면은 이제 이 동학농민혁명 역사 광장이 있는데, 패정개혁 12개조가 이렇게 이제 돌에다가 새겨져 있죠. 이건 이제 전북 김제 집강소를 복원해 놓은 건데, 바로 이 전주 화약을 맺고 전라도 53개 마을에다가 집강소라고 하는 자치기구를 설치해서 이제 패정을 이제 개혁했던 그런 자치기구가 이제 집강소가 되겠죠. 자, 이제 전봉준이 압송되는 그런 사진을 좀 보고 있었습니다.